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작곡가의 음악세계 엄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고 약간 전문 용어는 나오겠지만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넣고, 음악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여기는 넣지는 못했고, 그 대신에 따로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틀어놓고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다 듣고 설명할 때마다 하나씩 들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개 우선은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 음악의 특징이 뭐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일 음악의 배경, 그 다음에 바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바흐는 보통은 설명을 할 때 도시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흐의 도시별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곡들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Legacy of Bach, 바크가 우리에게 뭘 남겼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것이더라고요. 그 당시 이 바흐가 살았었을 때는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하고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비교도 되고 저도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음악적으로는 바흐 쪽으로는 이제 룬버그 1700년대죠. 이게 거의 이제 바로크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후기가 있죠. 그다음에 룬버그, 그다음에 Bach becomes the organ player for the Duke of Weimar. 바이마르에 가서 오르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오르간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간 연주자가 항상 필요했고, 왜냐하면 교회가 많았고, 그 다음에 좋은 연주자일수록 아무래도 하여대기가 되기 쉬웠겠죠. 이 당시에는 또 핸델이 있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나 핸델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핸델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 쪽에, 런던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핸델의 음악을 들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구닥다리 음악이에요. 그냥 우리가 traditional harmony라고 해서 배우는, 정통 화성악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거기에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되게 아카데믹한 느낌이 들어요. 이 바흐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흐는 처음에는 굉장히 아카데믹하다가 나중에는 아티스틱하게 넘어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반대가 바로 다음에 나올 모차르트거든요. 모차르트는 굉장히 처음부터 이 귀가 트였고,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다 들리기 때문에 굳이 무슨 화성악은 조금만 공부를 해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일단 귀에서 좋게 들리니까 별로 막힘이 없어요. 하지만 바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성악 책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근데 핸델은 그냥 아카데믹에서 끝나고, 바흐는 아카데믹 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많이 해서 아티스틱하게 넘어갔고, 모차르트는 그냥 처음부터 아티스틱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흐는 이제 퀘텐에서도 가고, 장 필립 라모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하모니, 화성악에 대한 책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거의 이렇게 집대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흐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죠. Well Tempered Clavier. 이때가 이제 작곡이 되었었습니다. 자, 1707년에 England and Scotland unifies and becomes Great Britain. 이게 1707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잉글랜드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브리튼인지 그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랑 같이 통일이 돼가지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그 농담들이 많죠. 보통 무슨 좋은 일이 유명한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했다 그러면은 영국 사람, 그레이트 브리튼 사람이고 무슨 전 세계적으로 악을 끼쳤다, 악여강을 끼쳤다, 나쁜 놈이다 그러면은 뭐 스코티시고 아이리시고 그렇게 나뉘어서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있다고. 그 다음에 Coronation of George I, 조지 1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가 조지 1세는 이 영국인데 저기 하노버 왕실이었거든요. 왕실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는 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죠. 그래서 조지 1세가 처음에는 그 되게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무슨 독일 사람을 저기다 앉혀놓고 하냐 이제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무슨 왕을 앉혔는데 뭐 중국 사람 갖다 놓고 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웃기는 짬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기도 없었고 그 항상 그 리벨리언 그 반항에도 맨날 그게 돼가지고 좀 골치가 아팠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이때는 이제 1700년대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이거는 이제 그 드라마로 제일 많이 나온 거죠. 뭐 김혜수 뭐 이미숙 뭐 이런 당대 여배우들이 다 한 번씩 했다던 장희빈이죠. 숙종 때고 인현왕후랑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장희빈이 숙종을 낳나 그랬죠? 숙종을 낳고 경종을 낳죠. 죄송합니다. 경종을 낳고 했는데 뭐 그 붕당 정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또 쫓겨나고 뭐 폐공되고 그다음에 뭐 숙종이 뭐 아무튼 뭐 그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으면 드라마로 만들었겠어요. 아무튼 장희빈이 이제 사약을 받고 사약도 뭐 강제로 먹였다는 썰도 있고 근데 그게 그 승정원 기록하는 그 조선왕조 실록을 기록하는 곳이 이제 승정원인데 승정원이 이제 그 인현왕후가 있던 그 안동 김씨 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 이상하게 적어놓고 뭐 장희빈이 무슨 뭐 그 바깥에다가 무당 굿을 시켜가지고 뭐 어쩌고 아무튼 뭐 굉장히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제 장희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되겠죠. 백두산 정계비는 이제 진짜 그 백두산 쪽에 경계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지어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동위토문이라고 해서 이제 영역 표시를 했는데 이제 동위토문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동위토문. 토문이 이제 두만강이냐 아니면은 토문강이라고 해서 저쪽 그 위쪽에 만주 저 위쪽에 송화강 유역이냐 이제 그게 그 어느 게 맞냐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그 재미있는 시대죠. 이렇게 다 지나고 나면은 재밌어요. 저도 이제 요즘에 조선왕조 실록 읽느라고 가끔씩 이렇게 읽느라고 그 재미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라이프지그로 가서 이제 뮤직 다이렉터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유명한 곡들이 나오죠. 저 핸델이 나와서 이제 메사야 공연을 하고 뭐 뮤지컬 오퍼링 1747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곡이고 Same as Your Passion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곡이고 Gradus ad Parnassum
요것도 이제 화성학에 관한 책인데 엄청나게 또 중요한 책입니다. 유럽 정세는 조지 2세가 나오고 뭐 조지 2세면은 7년 전쟁 이렇게 했죠. 그 미노르카 섬인가 거기를 프랑스가 그 침공을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요 조지 2세하고 여기 이제 그 핸델의 메사야하고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 메사야가 런던에서 초연할 때 이게 몇 년 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943년인가? 그때 그 핸델이 이제 그 런던에서 초연하고 있는데 이 조지 2세가 가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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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가가지고 이 조지 2세가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벌떡 일어섰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선 거야. 뭐 왕이 일어섰는데 다 일어서야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메사야가 공연할 때 사람들이 그 부분에 가면은 이제 다 기립을 하는 걸로 그 일화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ederick II of Prussia. 이 사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의 그 왕이었는데 뭐였냐면은 뭐 Frederick II라고도 하고 Frederick the Great라는 것도 붙이게 됩니다. 뭐 아트하고 사이언스 거의 계몽주의라고 보시면 엔라이트먼트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전쟁보다는 엔라이트먼트를 더 따졌는데 계몽 문제는 전쟁도 얘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는 없었는데 아무튼 프레드릭이 이제 바흐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아들 CP 바흐 카를 필립 에마뉴엘 바흐가 프레드릭 더 그레이트의 궁정음악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때 이제 피아노가 거의 이때 이제 피아노 포르테라고 해가지고 생겼는데 그 프레드릭 세컨드가 CP 바흐한테 야 니네 아빠 좀 불러봐라 와서 좀 연주 좀 하게 해라 해서 불러왔어요. 바흐가 여기 가가지고 이게 포트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하게 되고 이 프레드릭 세컨드가 음악계는 조예가 깊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멜로디를 하나 주고 연주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준 게 바로 이 뮤지컬 오퍼링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멋있는 곡이에요.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이 반음 크로매틱을 써가지고 했는데 C 마이너 나중에 이제 아마 보시게 될 텐데 C 마이너 곡인데 이게 반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가지고 이 카운터 포인트에서는 반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코드 짜맞추기도 어렵고 뭐 그래서 아무튼 주고 만들었고 그래서 이 바흐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제 뭐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고 그 붕당을 뭐 고루고루 하자 기용을 하자 먼저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영조가 참 영조 종조 요 시대가 좋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 개인적 가정사 인간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것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고 이 탕평책을 실시하고 1728년에는 이제 그 이인좌의 난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그 경종하고 숙종 장희빈의 문제에서 계속 이제 그 넘어오게 되는데 이인좌가 그 남인인가 그럴 거예요. 남인이고 경종의 죽음 그러니까 영조가 영조하고 이 노돈이죠. 노돈이 이제 경종을 음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난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좀 잘 나가다가 완전히 괴멸을 당했죠. 그래서
그 남인들이 이제 완전히 그 하향세에 접어들게끔 만들었었습니다. 그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은 뭐 이제 바로크 시대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바로 전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고 요 다음이 이제 바로크 시대인데 그 두 시대가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상반이 돼요. 르네상스는 뭐 인간 위주, 그렇죠? 인간 중심의 사회. 그 다음에 바로크는 그런 거 없고 다시 엄격한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하죠. 르네상스는 뭐 인간주의니까 이제 되게 부드럽고 되게 프리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밑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푸마토랑 캬로스큐도 두 개가 있는데 이 음악으로 설명드리기는 되게 어렵고 우리가 백문이불여일견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체에 따라서 이 두 시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그림 두 개 보여드리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되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에스푸마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사인데 뭐 자화상이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거는 뭐 또 재미있는 화가의 세계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그 뽀샤시하죠. 우리 지금 포토샵에 뽀샵질 한다, 뽀샤시하게 만든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해서 그 색깔이 잘 넘어가고 이렇게 연기처럼 스푸마토가 연기거든요. 그 연기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싹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게끔 만들고 그리는 것을 이제 스푸마토라고 그러고 이 키아로스큐로라는 거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또 카라바지오입니다. 일단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림이 여러분들이 봐서도 이렇게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일단 조명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 뒤에 배경, 요 뒤에 배경하고 이 앞에 그 부분하고 그 여기가 지금 제일 밝죠.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주인공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아마 세인트 피터스 를 그 묘사를 한 것 같은데 이 베드로인가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그걸로 하면은 그래서 자기는 예수처럼 크라이스트처럼 그게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자기는 거꾸로 해서 죽겠다 해가지고 지금 거꾸로 매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일단 빛이 이렇게 오죠. 조명이. 제일 주인공인 세인트 피터를 제일 밝게 만들고 그 뒤에는 어둡죠. 바탕은. 그 다음에 십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으로 밝은 사람이 얼굴까지 나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굉장히 이 역동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X자로 딱 돼 있고 아무튼 이것도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미술 쪽이라 가지고 많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키아로스큐로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 여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엄격하고 굉장히 뽀샤시가 많이 없죠. 굉장히 남성스럽고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기 이 르네상스 쪽은 좀 덜하죠. 그게 굉장히 부드럽고 곡선들도 많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 두 개가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음악적으로는 뭐 각 성부의 균등한 대위. 그 성부라는 거는 그 뭐 베이스, 테너, 알토, 베이스, 알토, 테너, 소프라노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보고
이 네 개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명이서 죄송합니다. 네 명이서 이렇게 가면은 코드들이 똑같이 가게 됩니다. 중요시 여기게. 바로 코드 가게 되면은 베이스와 소프라노로 중시해요. 밑에와 위에, 맨 위에, 맨 밑에 음과 맨 위에 음. 이 중간 음은 이제 그냥 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왜냐면은 이게 베이스 음은 이 밑에 보면 베이스에 따라 코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베이스 음의 뭐냐에 따라서 코드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멜로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음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냥 다 모든 음 네 개가 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대위법에 의해 코드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C, E, G, B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inversion, first inversion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C. 그럼 밑에 E가 되겠죠? 코드가 다시 E, G, B, C 이렇게 되는데, 대위법에 의해서 코드가 정해진다는 거는 이거는 아직도 C 메이저 7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여기 메이저 7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베이스에 따라서 코드가 정해진다고 하면은 요거가 주가 되는 거, 이게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E 마이너 7은 아니고, 왜냐면은 D가 없죠. E, G, B 요거는 E 마이너고, C가 그냥 flat 13이죠. 그래서 flat 13 이렇게 됩니다. E 마이너 flat 13. 그 코드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데, 베이스는 어차피 음들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인버전, 그 위치에 따라서, 음들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는 들려요. 이건 이 얘기고, 노래와 연주곡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물론 교회 음악은 이때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그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음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래서 연주곡하고 그 차이가 노래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 미국 같은 데는 여기 뭐가 있냐면은 그 르네상스 페어라고 해가지고, 그 르네상스 시대에 옷 입고 뭐 와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끔 가서 들어보시면은 그 르네상스 음악이 나오는데, 띵띵디딘디딘디딘디딘디딘디딘 이렇게 약간 기분이 좋고 춤추고 기분이 업될 수 있게 연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크 시대에 와서는 노래와 연주곡이 차이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그 교회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 세속적인 것도 많이 사실은 줄게 됩니다. 그 교회가 더 중요시 여기게 돼가지고, 그 르네상스와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가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그 노래는 하느님을 위한 거다, 종교적인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르네상스 부드러운 리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춤추고 할 수 쉽게 하게 돼 있고, 바로크 시대는 경직된 리듬이라고 그러는데, 뭐 브란덴버그 한번 들으면은 아주 뭐 굳이 바흐가 아니라도 그 비발디의 사계에 들어도 바로 나오죠. 뭐 뭐 겨울 좀 웃기기는 하는데 대충은 들리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16분음표, 8분음표, 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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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셋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나중에 바흐가 이제 후기 쪽으로 가가지고 조금 더 그 골드버그 베리에이션스 들으면 굉장히 리듬적으로 많이 경직됨을 벗어난 것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에는 또 그 바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